자, 이번 시간 이제 입문서 102페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이제 입문과정도 한 주 한 주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 오늘 또 입문과정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네요. 그래서 입문과정 제가 수업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자 세목의 뭐 체계, 분류, 그다음에 용어, 개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1월 과정부터는 본격으로 기본서 과정할 때 아마 내용이 좀 정리되겠지만 크게 항상 세법을 공부를 할 때는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고독점 과목 이런 생각 좀 염두해 주시고 자 102페이지 비과세 해봐 봅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 비과세를 우리 규정에는 자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같은 개념이지만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듯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듯이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자, 열거가 되어 있죠. 열거. 자, 그런데 이 비과세가 나오니까 지방세법도 있지만은 특히 양도세 비과세 포인트가 되니까 비과세하고 자, 감면이라든가 면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감면을 받는다. 자, 100% 감면해서 면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안 내는 거죠. 뭐 세금을 주려고 세금을 100% 안 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큰 차이점이 자, 신청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은 신청의 절차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감면과 면제 대상은 신청을 해서 감면 신청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게 비과세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과거에는 이 소득세법의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서 좀 유용성이 좀 있었지만 조금 떨어지지만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좀 알을 기본적인 우리가 면제 대상 아마 한 2가지 정도 아마 정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격농지 8년 이상 자격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세 100분의 100의 면제라든가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100분의 100의 면제 규정도 아마 정리하게 될 텐데 뭐 입문 과정에서는 비과세 틀을 잡는 게 유용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도소득의 범위가 열거가 됐듯이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도 크게 세 소득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산선고 선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 두 번째는 농지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세 번째는 주택 및 그의 부속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인데 특히 이 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크게 두 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세대, 1주택, 주택 및 그의 부속 토지, 딸린 토지의 양도에 발생한 소득과 1세대, 2주택 이상, 2주택 이상으로서 자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2주택 이상에 대한 비과세 규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법령의 위헌 여부 때문에 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의 법률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1주택이 됐든 2주택 이상이 됐든 간에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자, 비과세 대상서 제외된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틀로써 그래서 1주택의 양도든 2주택 이상의 양도든 고가주택은 제외가 된다는 것. 그래서 비과세 양도의 큰 틀을 한번 잡아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파산 선고, 자, 그다음에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농지 교환 분합이 있는데, 자, 교재는 파산 선고 교환권 뒤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재 뭐 입문서지만은 뭐 흐름들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주택, 자, 주택에 대한 비과세. 자, 그래서 그러면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그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험적으로는 당연히 이 요건을 구분하고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보죠. 자, 그럴 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1세대 1을 밑으로 내려서 1주택의 쪽 1을 내려서 1. 자, 그래서 비과세 요건은 한 세대, 자, 한 주택에, 자, 로서 보유기간, 들어도 싫지 않는 양도세서는 보유기간이 무척 중요한 개념이죠. 그럼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2가 되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2를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명 이런 것을 자, 1하고 2가 모두 충족돼야 되니까 저는 주택에 대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은 112 하면은 우리가 자, 전화번호 생각하면 112면 범죄 신고 번호죠. 그래서 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우리가 요건은 112 이런 전화번호의 범죄 신고를 생각하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112 그 말은 1하고 누르면 신호 안 가죠. 뭐 압축키를 떠나서라도 번호 1하고 2까지 눌러야 신호가 가겠죠. 그래서 112 범죄 신고가 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요건의 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2 범죄 신고의 1세대 요건, 1주택 요건, 보유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먼저 1세대 요건부터 봐보자. 1세대 요건. 1세대 요건에 세대하면은 가족의 구성 집단, 패밀리를 말하겠죠. 본인과 배우자, 형제, 자매들을 가족이라고 했죠. 가족의 구성 집단이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양도세 비과세니까는 1세대 요건에 있어서 원칙이 있고 외외가 있습니다. 외외로 구분되는데 그럼 1세대 요건의 원칙하면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 1세대가 되겠다. 여기서 거주자라 하면 그 집에 사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개인의 납세 의무를 구분할 때 소득세에서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원칙 1세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외적으로 자, 거주자로서 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원칙을 1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럼 외적인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때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자, 이를 세대로 보는 경우인데 제가 땡땡 쳐놨지만 원칙과 외외지만 공통이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1세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1주택의 보유権충족에도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나 예외나 거주자인데 그럼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외로 1세대로 보는 경우인데 세 경우가 있죠. 자, 첫째는 거주자 연령이 먹을 만큼 먹었다.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자, 다음 세 번째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2016년부터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최저 생계비 수준을 이렇게 보죠.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걸 최저 생계비라는 개념 우리가 달리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는 최저 생계비 수준이라는 것을 쓰지를 않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씁니다. 기준 중위소득 쓰는데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일 경우에 소득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를 세대로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은 2016년도 개정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저 생계비 수준이 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의 수준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를 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는 것도 뭐 심하게 가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우자가 없을 경우를 세대로 보는 경우는 마음 아프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함으로 집니까? 우리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속이 후련한 경우 이혼한 경우가 있죠. 이혼함으로써 배우자가 없을 경우도 1세대로 보는데 제가 뭐 좋은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배우자가 사망한 마음이 아프죠. 내 배우자하고 이혼하면 속이 후련하죠. 자, 그래서 마음 아프거나 속이 후련한 경우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 1세대 보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요건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1주택 요건이 있겠죠. 다시 보면은 1주택의 요건. 그럼 1주택은 당연히 국내에 있는 1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역으로 말하면 국외 소재 주택에서는 비과세 적용된 주택이 아니겠죠. 국내 소재한 1주택이어야 되는데 이때 1주택에 있어서 그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겠다. 건물.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인데 상시를 빠뜨리면 안 되죠. 항상 상시. 그러면 상시 주거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이니까 상시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 사치성인 별장이라든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상시 주거로 사용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시 주거로 사용한 건물을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에 대한 주택의 비과세인데 이 건물은 땅에 정착돼 있죠. 그래서 딸린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토지 자체는 비과세가 안 되는데 땅에 정착돼 있는 땅을 함께 파니까 그에 딸린 토지에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주택의 주거용 건물과 땅을 구분 소유하고 있을 때 또는 자 주거용 건물의 땅을 분리 또는 자 구분해서 팔면은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철벽이 있습니다. 파는 집이 도시적 안에 있냐 도시적 밖에 있냐 따라서 도시적 안에 있으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자 밖에 있으면 정착 면적의 10배 범위 내에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서 수업을 때도 역시 반복적으로 하겠지만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적 안팎을 따져서 5배, 10배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걸 일명 철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벽. 절대인가 어떤 경우든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가 너무 마당 넓은 집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적 안에 있으면 5배, 밖에 있으면 10배가 되는데 그 구분에 갈 때 도시적 안은 사람이 와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시적 밖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딸린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적용을 할 때 도시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집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의 땅의 범위가 조금 5배로 적고 밖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10배 그래서 5배, 10배는 구분하면서 그의 도시적 안팎의 개념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택을 좀 판단함에 있어서 자 교재 뭐 앞으로 흘러가겠지만은 자 저는 이거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자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판정이 이루어진다. 뭐 주택을 판정할 때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주택이지만 양도 당시 점포로 사용하고 팔면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상 만약에 주택인데, 근데 공부상에 만약에 상가인데 양도 당시 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팔았다면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택의 판단은 용도 구분인데 오늘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실 용도 좀 구분하시면서 1주택에 대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수 있겠죠. 두 채 이상을 자 2채 이상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그 말은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려면 절세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공급자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 우리가 일반 경제생활 할 때 많이 하죠. 그럴 때 이것도 몇 년 됐지만은 개정 내용이거든요. 뭐 세법의 공급자는 과세권자고 자 이 수요자는 우리 납세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고압적인 것을 우리가 납세자 입장으로서 저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가 지금 절세라면 절세하라 그 말이요. 그러므로 자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주택을 한번 단독 주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참 집 잘 그리죠. 자 이게 단독 주택입니다. 이 단독 주택에 있어서 자 이랬습니다. 자 1주택을 분할 쪼개서 팔았죠. 분할 양도할 수가 있더라 그 말. 일도 이렇게 분할해서 양도할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이 있고 자 나중에 양도한 부분이 있겠죠. 이럴 때
자, 1주택을 분할 양도할 경우는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요건이 충족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 1주택을 분할 양도할 때는 먼저 양도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주택으로 판단이 돼야 비과세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양도할 경우 이건 좀 앞으로 기본 수업에서 아마 정리를 잘 되신다. 물론 또 이 집을 지금까 2인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따질 것이고 집하고 건물의 소유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건 동일 세대 여부에 따라서 일종의 판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1주택의 판정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해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한 규정이 1주택의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문 과정이니까 요 1주택의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 단순하게 한 2-3가지만 정리를 했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1주택의 판정도 상당히 복잡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만 한번 정리해봤죠. 입문서의 기본 중심으로. 자, 그런데 이제 자 보유 기간을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입문서에는 자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비요건이 있죠. 그 2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나오니까 그걸 바로 정리 한번 해드리죠. 자, 102페이지 뭐 순서 밖에 상관없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따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특례란 게 있습니다. 특례가 있겠다.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있는데 자, 이건 특별히 적용한 경우죠. 물론 한 세대가 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한 세대가 경우에 따라서 2주택, 2주택을 보유 이상 아닙니다. 특례는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두 집 중에 한 집을 팔았을 때 자, 한 집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을 특례라고 한다. 그래서 일명 이런 것을 집수 특례라고 한다. 자, 원래는 1주택의 비과세가 되는데 2주 이상도 비과세를 규정해 놨으니까 그럴 때 2주택일 경우에 그중에 한 집을 팔았을 때 처음 봐보세요. 자, 왼손집 오른 두 집이 있는데 두 집 중에 왼손집을 팔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손 집을 내려서 없는 것으로 보고 자, 이 왼손 집을 한 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규정을 이래서 1주택의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집 된 경우가 다 된 게 아니라 두 집이 일색인 두 집 된 경우가 되니까 그 특례가 적용된 두 집 된 경우는 크게 8가지 규정을 핵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 8가지 규정이 순서는 아니지만 첫째는 거주 이전에서 일시적으로 두 집 된 경우가 있습니다. 두 집 된 경우. 그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두 집 된 경우가 있겠다. 상속으로 인한 두 집 된 경우. 자, 그다음에 자, 크게 세 번째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봉양함으로 두 집 된 경우가 있더라. 전속을 봉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 혼인함으로써 두 집 된 경우가 있겠다. 혼인함으로써 두 집 된 경우. 자, 다음에 자, 지정문화재 주택 있고 농어촌 주택이 있더라. 자, 다음에 지방주택 소유로 두 집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한다면은 장기 임대주택
주택 소유로 인한 자, 특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자, 장기 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특례도 있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특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적으로 장기 저당담보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아마 짚을 때가 있으면 심화과정에서 한번 짚을까요? 입주권에 대한 특례까지도 볼 텐데 그 전에 항상 뭐 고득점을 하는 목표가 되지만 그래도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는 거주 이전서 투집된 경우, 상속으로 투집된 경우, 봉양으로 투집, 혼인함으로 투집, 지정문화주택으로 투집, 농어촌 투집, 지방신 소유로 투집, 장기 임대주택이 8가지 틀에 좀 핵심을 둬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일시로 투집된 경우인데 특례죠. 이 특례는 투집 경우에 한 집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규정이니까 특례 요건이 충족이 된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건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특례 요건을 이제는 하나씩 정리해란 겁니다. 자, 거주지에서 투집이 된 경우다. 상소로 투집된 경우 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특례 요건이 있는데 자, 가장 먼저 핵심은 거주 이전이에요. 거주 이전. 그래서 거주의 특례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입문 과정이지만 화살표가 두 화살표가 나온다. 왜? 자, 경우에 따라 투집된 경우니까 자, 화살표가 한 집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집을 종전주택. 자, 아래쪽 집을 새로 산 집, 신주택이라 한번 더 보자. 자,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을 해서 집을 샀죠. 종전 집을 취득해서 자, 보유거주 하다가 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팔기 전에 자, 다른 주택, 신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투집된 경우가 되더라 그 말. 그러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두 주택인 경우가 있더라 그 말. 어떤 경우로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이사를 위해서 투집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례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특례 요건은 너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주 이전의 특례에 있어서는 자, 뭘 주의드리자면은 단순하게 자, 다른 주택, 자, 새로운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도 중요하지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은 취득하고 다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팔아야하기 때문에 제가 플러스 해놨죠. 이 플러스는 앞의 규정과 뒤의 규정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말, 충족이 돼야 된다. 자, 한 예로 보면은 종전주택 취득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지나서 다른 집 이사하려고 집을 사서 두 채가 된 경우는 특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또 다른 게 예외가 있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자, 거주인 특례를 받으려면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2주택으로서 집수 특례잖아요. 원래 1주택으로 두 집이지만 한 주택으로 봐주는 거니까 보유 기간은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충족을.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정전집 취득한 지 1년. 1년 되는 날에 다른 집을 취득했죠. 취득하고 3년에 팔면 되죠. 그러면 정전집도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니까 자, 적용되겠죠? 듣는데 그러면 자, 정전집을 다른 집, 새로운 집 산 날로부터 1년 이상, 1년은 버티고 팔아야지. 만약 새로운 집 산 날부터 6개월째 만약에 팔았다면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보유 기간이 정전집 새로 사기 전에 1년에다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로서 2년 이상을 보유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편하죠. 집 산 지가 1년, 2년 훨씬 넘은 뭐 5년, 10년 된 집 산 지가 10년, 5년 됐는데 다른 집이 살려고 집을 사서 그 집을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정전집이 5년, 10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자, 하지만은 정전집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바탕을 두고 그래서 1주택의 특례는 집수 특례지 보유기간 특례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에 대한 요건을 좀 생각하면 정리. 이게 전부 아니에요. 또 기본서 수업하면서 어떻게 흘러가겠지만은 3년 내에 팔려고 집을 내놔야 되죠. 근데 집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특례가 지나니까 비과세할 수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한 과천에 있는 정부청구사가 세종시로 옮겼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또 집을 사서 과천에 있는 집하고 두 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특례 기간은 3년 좀 더 연장해 주거든요. 이런 규정들 앞으로도 정리해 가는데 거주인의 가장 기본 특례는 자, 항상 1년 이상 지난 후 3년 내 정전을 받는 이런 특례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자, 거주인의 특례 요건을 잘 잡아놔야 나머지 특례 요건 등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상속으로 두 집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두 집 된 경우에 있어서 자, 특례로 하면 자, 그러면 상속으로 두 집 될 경우에는 얘는 자, 반드시 자, 상속으로 두 집 될 경우에는 이거는 자,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주택은 자, 상속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의미로서 자, 상속받은 주택. 자, 그럼 상속으로 주입했으니까 상속받은 주택이 있고 자, 상속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일반 집이 있겠죠? 이럴 경우 자, 상속받아서 두 집이 됐으니까 이럴 경우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지 상속받은 집을 팔면 특례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일반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뭐 몇 년 이런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는 것도 기본이 되겠죠. 2년 이상 보유한 집이야겠죠. 근데 더 중요할 것은 상속받음으로 이렇게 두 집이 됐을 때 요 일반 주택에 대한 특례가 되려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특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두 집 될 경우에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특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은 상속 당시에는 무주택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모님 집을 상속 한 채를 받고 자, 한 달 있다가 분양으로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집하고 분양받은 집하고 두 채 되겠죠? 이럴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아니죠. 상속 이후에 취득한 집이잖아요. 그거는 상속으로 두 집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으로 두 집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특례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자, 이 내용도 뭐 한참 더 심화해 가면서 기본세 정력 있지만 주의할 것 두 가지였죠. 상속으로 두 집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집을 팔아야 특례가 되는데 그 일반집도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한다는 거 이거 좀 사탕을 좀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부모님 모시려고 봉양으로 두 집 된 경우죠. 뭐 기본적으로 봉양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이죠. 이상. 자, 직계 전속을 봉양해서 직계 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 전속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너무 봉양으로 집을 합침으로 두 채가 된 경우 그리고 혼인함으로써 두 채가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도 봉양과 혼인에 대해서는 특례 요건의 패턴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 봉양으로 두 집 될 경우는 자, 세대를 합친 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1주택으로와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 모시려고 두 집이 됐던가나 장가 혼인함으로써 두 채가 될 경우에는 자, 그 혼인한 날 세대 합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년 내도 중요할 것이고 먼저지 부모님 집이냐 자녀 집이냐 남자 집이냐 여자 그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5년 내 먼저 양도시 일조로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지정문화재 주택.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주택도 포함이 되는데 네. 우리가 가끔 이제 시골 등의 중간 우리가 자연 또는 전통을 위해서 자, 집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문화재로 주택이 되고 또한 자, 이 집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문화재 주택이라든가 등록문화재 주택으로 투집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농어촌 주택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골에는 읍면적 소유한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정문화재하고 농어촌 주택의 특례도 특례 요건만큼은 같이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정은 집하고 농어촌이 두 집 된 경우도 역시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주택이란 지정문화재 등록물 이해주택, 농어촌 이해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받을 수 있지. 역으로 지정문 집을 판다거나 먼저 농어촌을 먼저 팔면 특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주택과 농어촌에 대한 특례 역시도 일반 주택을 팔면 되는데 뭐 시골집을 등록문화집을 치는 돈 매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파는 게 특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농어촌 주택은 시골에 있는 모든 주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 소유한 주택이 농어촌 특례가 되는 주택 하면은 상속받은 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골집을 상속받았다거나 자,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오려고 자, 시골에 있는 집이라든가 반대로 시골로 가서 살기 위해서 귀농주택으로 집니까?
자, 우리가 두 집 된 경우를 말한 겁니다. 뭐 시골집 농어촌 특례가 되면 상속 인농 기농주택에 역시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그 요건에 뭐 상속 인농 등은 기본소 과정도 헐틀고, 그런데 요 기농주택의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기농기 요건에 연고지 소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행규칙 주무관청령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연고지 소지해야 되는데 그 연고지 요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16년 2016년부터는 연고지의 심가 소재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서 인문세도 연고지 소지할 것 나오는데 이게 2016년도 개정 내용으로서 연고지 기준은 삭제가 됐다. 이제는 연고지를 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기농주택을 좀 더 활성화하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연고지 때문에 연고지는 뭡니까? 본적이라든가 원적 등이 있는 것이요. 옛날에 시골에 5년 살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고지가 소재가 자 삭제됐다는 이야기는 기농에 대한 비과세 특례권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만큼 편하게 기농에 따른 기농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팔 때 비과세 받는 요건도 완화가 됐죠. 이에 따라서 기농주택의 요건에 연고지 소지한 기준 자 삭제가 된 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지발 특례에 해당하는 걸 구분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지방주택입니다. 그러면 지방주택에 투집된 경우는 실수의 목적으로 자 취득한 지방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때 실수의 목적이란 취약, 근무상, 자 또는 질병의 요양 등으로 지방주 취득 투집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 시골 지방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지방주택은 수도권 밖에 소지한 주택을 지방주택입니다. 그래서 자 지방주택은 수도권 밖에 소지한 주택을 말해요. 이럴 경우 실수의 목적으로 지방주택 취득으로 투집될 경우 그 말은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고 수도권 외 자 지방주택 하나로 투집될 경우에는 특례 요건은 자 이런 실수의 목적 이 목적이 끝날 수 있죠. 그래서 실수의 목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3년 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일반 주택. 자, 주의할 것은 그 실수의 목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지 지방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의 목적의 사유가 해소된 그러면 취약 목적으로 지방 조집이 됐다면 그의 목적의 사유가 뭐냐? 해소가 자 졸업을 한더라 그 말이에요. 졸업을 하면 사유가 해소되겠죠? 자, 그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특례 요건이 충족돼야겠다. 다음에 이제 장기 임대주택. 그러면 자 장기 임대소유로 투집될 경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은 당연히 임주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돼야겠죠. 그래서 임주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돼야 되고 거주주택을 파니까 거주기간 한 1년 이상인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당에서 자
자, 임대주택일 거, 거주기간 2년, 자, 1년 이상일 거,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이들 하래 특례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는데, 특례에 있어서는 저는 자 항상 정리해 나갈 때 잠깐 오타가 있네요. 자, 거주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자,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거 임대주택에 자 특례했던 규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해 드리는데, 뭐 입문서에도 그 내용들이 뭐 상세히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 시험적으로 앞으로 공부해 갈 때 일들 특례 요건은요, 이 기본 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특례 요건에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를 좀 두면서 또한 이 특례 규정은요, 우리 생활하면서도 밀접한 관련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면 조금 빨리 접하는데 좀 더 나을 겁니다. 전혀 별개라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 생활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사할 때, 투집될 때 이런 걸 확인을 하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좀 공부하는 좀 더 재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특례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다음 시간은 보유기간 요건을 가지고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